네, 11번입니다. 네, 여기 뒷부분은 이제 좀 비문학하고 문학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쉽습니다. 갈게요. 부합하지 않는 것은 부합이라는 소리가 여러분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창의적 인재가 배출되도록 시스템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렇죠? 그다음에 창의성이 중시되는 사회일수록 전통적인 성차별, 그다음에 뭐 형식주의,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린이 한 명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대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얘가요. 뭘 했었냐면은 컴퓨터 경진대회에서 초등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대요. 최우수상을. 그랬는데 불구하고 얘가 근데 그 컴퓨터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두 좋아한대요. 빵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수틀과 수시를 사다가 수 놓는 것도 좋아한대요.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 돼요. 뭐를 보셔야 되냐? 컴퓨터는 남자 거, 수 놓는 건 여자 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어떻다는 거예요?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와 수를 놓는 여자 거라고 생각하는 수를 놓는 거, 그 모든 거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유롭게 모든 게 펼쳐져 있어야지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인재가 태어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한 겁니다. 맞죠? 이런 거 조금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답은 3번이죠. 현재 교육과정을 통해 형식주의와 권위주의들의 규범을 타파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니요. 현재 교육과정이 뭘로 점점 창의성을 중시하는 걸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하면은 형식주의나 권위주의가 타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현재의 교육이 타파한다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현재 교육과정이 바뀌어가는 과정인 거지 타파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그래서 답 3번이에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12번이요. 품사가 다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품사가 다른 것은 여러분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뭐야? 관형사와 형용사의 차이점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관형사는 뭐다? 사전에 들어가면 그대로 그냥 쳐가지고 나오는 단어다. 그 다음에 형용사는 뭐다? 다가 붙어서 기본형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를 붙여보세요. 여기 품사라고만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딱 보면은 뒤에 꾸며주잖아요. 얘도 뒤에 꾸미고요. 다 꾸미는데 뒤 꾸미는 것들을 봤더니 뭐예요? 명사. 뒤에 꾸미는 거 봤더니 명사. 뒤에 꾸미는 거 봤더니 명사. 뒤에 꾸미는 거 봤더니 명사. 아,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애들이구나 다. 그죠? 그러면 뒤에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선 관형사 아니면 용언의 관형사형이에요. 맞죠? 그쵸? 뒤에 체연을 꾸민다. 체연을 꾸미는 건 꾸미는 품사들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당연히 크게 딱 봤을 때 그 자체가 관형사인 거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형용사나 동사인 거 이런 거 얘기해요. 특히 형용사요. 특히 형용사요. 동사보다는 형용사가 훨씬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동사나 형용사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야? 관형사형, 관형사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형용사나 동사의 관형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적으로 말했을 때 관형사형 전성어미 붙는다는 소리잖아요. 다시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습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뭐에? 어간에.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르세요, 여러분. 뭐 있어요? 던, 그 다음에요. 니은, 은, 능, 그 다음에요. 니을, 을. 맞죠? 얘네들 붙는 것들이죠, 여러분. 맞죠? 요 형태란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요. 뒤에 명사들을 꾸며 관형사가 있겠고 동사나 형용사가 있겠네. 이렇게요. 그러면 관형사와 동사, 형용사를 나누는 가장 최고 좋은 방법. 최고 좋은 방법. 뭐 집어넣는다? 다요. 왜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관형사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섬이 붙는다는 거. 얘네들은 뭐를 갖다가 기본형 뭐 대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대신에 들어가는 자리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쁘다가 다 빼고 예쁘던, 예쁜, 예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다시요. 예쁘다 이렇게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 다 자리에 어미들 얘네들을 집어넣는 형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가 있을 수 있는 애들이 동사나 형용사라는 거겠죠, 여러분? 그럼 다 붙여보세요. 봤더니 여러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다, 여러고, 여러니 이런 게 없죠. 그러면 얘는 그냥 그 형태 자체겠죠. 관형사요. 관형사요. 두 번째, 새해를 맞아요. 새로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2번은 살짝 나중에 하고요. 얘 할게요. 얘 관형사요.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어인. 어인 가닥으로 어이다, 어이고, 어이니 이런 거 없어요.
어인 자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관형사. 아무런이요. 관형사예요. 아무런 잔형사예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세요. 아무러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러하다. 얘를 줄이잖아요. 활용형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무러한이에요. 한. 요 형태가 나와야지만 형용사예요. 아시겠죠? 하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형태가 나와야지만 얘가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다시요. 아무런이라는 게 나오면 이건 그냥 얘는 뭐가 되느냐? 관형사예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얘는 그냥 얘가 관형사가 되는 거구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관형사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요. 얘가 볼까요? 새로운이요. 다자 붙여보세요. 새로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새로운다. 새로운 곳. 선생님 없는데요. 그 너무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뭐 붙었어요? 이 기본형 얘 뭐예요? 잘 봐놓으세요. 뭐예요? 새롭다예요 여러분. 이렇게 붙은 형태예요 얘. 아시겠죠? 물론 높다가 파생전미사인데 그건 지금 여기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됐죠?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새로 그다음 롭 그다음 뭐예요? 니은자 붙였어요. 니은자 붙였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가는 거냐? 새로 우에다 니은이요. 얘 특이 형태 보이세요? 특이 형태 보이세요? 왜요? 우리가 여기 비읍불규칙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면 비읍불규칙을 지금 갈 건데 비읍불규칙 같은 경우는 뒤가 뭐가 있을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있을 때나 비읍불규칙이 바뀌죠. 맞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들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돕다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돕아 이렇게 갈 때 그랬을 때 얘가 비읍이 바뀌어서 도우아 도오아 오죠 오 얘는 도오와라고 돼가지고 이렇게 가서 요 두 개를 붙이니까 도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나 비읍 불규칙들이 변한다고요. 그런데 얘는 니은이 와도 변해요. 이런 몇몇 단어들이 있어요. 니은이 와도 변하는 몇몇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새롭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얘가 우로 변했죠. 그리고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이 결국적으로 어디서? 여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다자가 붙어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형용사. 새롭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예요.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자가 붙을 수 없는 거는 관형사. 다자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는 다 뭐가 된다? 형용사 아니면 동사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거 대신 이게 얘가 아니라 이쪽으로 와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했던 것들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몇 번씩 했어요. 빠르다요. 빠르다요. 얘가 여기 뭐예요? 품사로 간다면 얘가 뭐가 돼요? 형용사. 아시죠? 빠르다. 빠르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기차가 빠르다. 기차가 빠르다. 빠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다고 치세요. 다음에 빠른 기차가 몇 시에 다녀? 이렇게. 다음에 기차가 빠르게 달리다. 기차가 빠르게 달리다. 빠르게 달리다.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할까요? 기차가 빨리 달리다. 빨리 달리다. 빨리 달리다. 이렇게 됐어요.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기차가 매우 빠르다. 매우 빠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 칠게요. 얘 빠르고 얘 빠른 얘 빠르게 얘 빨리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얘를 원하는 겁니다. 얘요. 매우라고 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있는 얘요. 얘. 빠르다가 아니라 얘요. 매우 빠르다. 매우. 품사 뭐예요? 그냥 부사죠. 이 자체가 그냥 이거 부사죠. 다에서 나온 형태가 아니죠. 관형사랑 똑같이 이 형태가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부사예요. 부사고 얘는 하나 더요. 문장성분 뭐예요? 아유 왜 이래. 이러면 안 되는데. 부사하고 문장성분 뭐예요? 부사어요. 부사어요. 맞죠? 품사는 사자로 끝나고 문장성분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요. 부사어요. 부사는 다 부사어니까. 됐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여기 바로 위에 거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빨리요. 얘 어디서 나온 거예요? 빨리가? 뭐에서 만났어요? 빠르다에서. 맞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끌게 되겠습니다. 빠르다에다가 뭐가 붙은 형태예요? 이요. 여러분 이는 전성어미가 없어요. 이는 전성어미가 없어요. 이 붙으면 무조건 품사 변해요.
어간에 이 붙으면 무조건 품사 변해요. 다시요. 여기 있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간이라는 거에다가 이라는 형태가 붙으면 무조건 품사가 변한다. 왜? 얘는 뭐니까? 파생전미사니까. 얘 파생전미사니까. 어떤 파생전미사예요? 얘가 명사나 혹은 뭘로 바꿔요? 부사로 바꾸는 애들이라고요. 근데 자리 봤더니 얘 부사잖아요. 맞죠? 부사로 바꿨죠. 그러니까 파생전미사에 의해 가지고 얘가 요게 르불 규칙이니까 얘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리을, 여기 리을 플러스 니을이니까 여기 리을 들어가서 빨리가 됐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가 붙으면은 명사나 부사라고 그랬는데 이 자리는 부사고요. 그죠? 그러면 빨리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부사요. 부사요. 무조건 부사요. 아시겠죠? 명사 아니에요. 명사나 부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위치에 따라 짜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부사라고요. 이가 붙으면 형용사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형용사, 파생전매사가 붙는다고 한다면 형용사로서의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린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사는 뭐가 된다? 부사어. 부사는 부사어. 이렇게 된다. 이것도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갈게요. 기차가 빠르게 달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 형태냐? 지금 빠르 플러스 개가 되는 거죠? 빠르 플러스 개요. 개는 뭐가 있어요? 부사형 전섬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한다고요? 부사형 전섬이가 있으면 앞에 거에다 힘줘라. 품사할 때는. 그죠? 전섬일 때는. 맞죠? 이 힘, 이만 조심하시라고, 이만. 그러면 얘를 갖다가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품사 뭐 되는 거야? 빠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품사 뭐예요? 형용사. 그렇죠. 품사 형용사. 그 다음에 문장 성분 갈 때에는 어디다 힘줘라? 여기다 힘줘라. 라고 말씀드렸죠? 빠르게. 부사형 전섬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요? 부사. 되시겠어요? 부사. 여기 뒤에다 힘줘가지고 부사형 전섬이면 부사. 아시겠죠? 품사면 여기다 힘줘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빠르다로 가는 거니까 형용사. 아셨죠?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죠. 다음, 요거 할게요. 빠른 기차가 나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요. 여기 빠른 여기라고 하는 건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빠르에다가 니은형 이렇게 붙은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니은이라는 게 전성음이 있어요? 있죠. 전성음이 있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가 좀 확인하시라죠. 이 힘만 아니면 돼요. 이 힘만 아니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다 우리가 힘을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빠르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형용사. 맞죠? 근데 얘가 뭐예요? 관형사형 전성어미죠. 관형사형 전성어미요. 그럼 여기 뒤에다가 힘을 줬을 때는 얘가 뭐가 된다고요? 관형어가 된다고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붙었으니까 관형어. 맞죠? 그다음 맨 위에 거 가겠습니다. 맨 위에 기차가 빠르고 라고 그랬습니다. 빠르다에서 나온 거죠. 그냥 연결어미밖에 안 돼요. 빠르고 기차는 빠르고 뭐는 느리다 뭐 이렇게 난다고 그랬을 때. 그쵸? 그러면 얘는 빠르고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연결어미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얘는 품사로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얘는 형용사. 그런데 만약에 문장 성분으로 간다고 한다면 서술어 부분이죠,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뭐가 돼요? 서술어. 끝이라고요. 기차가 빠르다 이렇게 가면. 아시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연결어미 같은 경우에 그냥 서술어로 가는 거죠. 이 부분 정말 잘 봐놓으세요. 이 부분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이게 뭐예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품사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네 세 개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 형용사 그 다음에 뒤에 어떤 위치에 있는 건지 어미에 따라서 이거 결정이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가 붙을 때에는 어디 가서 이가 붙을 때에는 뭐가 된다? 부사. 그냥 부사. 품사 자체가 바뀐다. 아시겠죠? 이가 붙을 때는 품사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부사이자 부사어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다자가 붙을 수 없는 형태는 그냥 부사니까 부사어가 되는 거지고.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만약에 안 되신다라고 한다면 다시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국가직 그 다음에 지방직 서울시 3번에 걸쳐가지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2번 이상 분명히 나올 겁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13번이요. 얘요. 요 조금 어렵죠. 노걸대헌해라고 하는 건데 노걸대헌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노걸대헌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거기 써져 있나? 안 써져 있어요? 그럼 제가 써드릴게요. 노걸대헌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얘가 전문이에요. 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나와요. 우리 9급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7급이나 이런 데서 조금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해석부터 여러분 해석입니다. 안 어렵습니다. 너는 고려 사람인데
고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고려예요. 고려 사람이건을 또 어찌 한어이람을 잘하느냐. 한어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어. 그러면 뭐예요? 중국어. 한어라는 게 중국어. 그 한족 그때 당시에. 그쵸? 그래서 중국어를 잘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중국어를 잘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한 사람한테 그래서 중국 사람한테 한 사람이 중국 사람이죠. 중국 사람 그 다음에 의손대에게서 의손대 잘 봐놓으세요. 중국 사람 손에서 아니고 에게서 손에서 아닙니다. 손이 들어갔다고 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 사람에게서 글을 배우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한어말 중국말을 안 오라. 내가 중국말을 안 오라. 내가 중국 사람한테 글 배웠다고. 그래서 내가 중국말을 좀 알아. 이러겠죠. 안 오라의 이 라자는 여러분, 이 라자는 지금은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게 현재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령형 종결어미죠. 현재는 명령형 종결어미입니다. 명령형 종결어미. 그렇죠. 하지만 옛날에는 과거 같은 경우에서는 얘는 옛 모습을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중국 사람한테 글을 배워서 그런 까닭으로 내가 중국말을 안다. 이거죠. 니은다요. 평서형 종결어미입니다. 옛날에는 평서형 종결어미예요. 그냥 나 뭐뭐 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하고 뜻 차이가 있다고요. 요게 문제로 나온 거죠. 뒤에서. 그다음 니 손대라고 그랬습니다. 손대 에게서. 여기 손대 에게서. 에게서. 그래서 뉘 이거 좀 합친 거고요. 이 손대 누구에게서. 그래서 누구에게서 글을 배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잘 보세요. 니은다요. 일부러 옆에 썼는데 니은다요. 지금은 니은다가 평서형이죠. 지금은 니은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는 평서형이에요. 평서형 종결어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니은다라고 하는 게 앞에 뭐랑 같이 가서 너와 함께 가서 너 니은다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얘는 의문형입니다. 의문형 종결어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거 이 종결들이에요. 이거 제일 잘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라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이게 평서였고요. 지금 명령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니은다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뭐가 되는 것이었다? 의문형이라고요. 너는 누구에게서 글 배운다? 누구에서 글 배웠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너와 함께 가서 니은형이 너와 너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니은 다 이렇게 됐을 때 의문형이라는 얘기들입니다. 누구한테 글 배웠는데 나 한 학당에서 중국 학당에서 글을 배웠노라. 그쵸? 라니까 평서형이라고 그랬죠? 배웠다. 글 배웠다. 마무리입니다. 내 무슨 글을 배웠냐? 그쵸? 니은다니까 의문형으로 배웠느냐? 너 무슨 글을 배웠느냐?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논어, 맹자, 소자를 읽었노라. 읽었다. 내 매일 무슨 공부하느냐? 니은다. 다시 또 물은 거죠, 여러분? 그쵸? 질문이죠, 지금. 너 무슨 글 배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는요. 정말로 매번 나오는 건요. 얘예요. 얘. 현재 과거 얘. 그다음에 니은다 있죠? 니은다. 요거 나와요. 정말 잘 나와요. 두 개가 정말 핵심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니은다. 이게 핵심이에요. 항상 나오기 때문에 요것들을 꼭 봐놓으셔라 라는 얘기들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나올 게 있습니다. 핵심이에요.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세 번째 나올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너 도대체 뭐 배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 도대체 뭐 배워? 어떻게 배워? 공부 어떻게 해? 라고 물어봤더니 순서가 여기서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요. 순서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공부했고 순서를 갖다 나열한 것을 알맞은 것을 이렇게 문제 나와요. 그래서 매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학당에 가서 스승님께 글 배우고 그 다음에 학당에서 노하든이라고 하면 끝나면 학당에서 끝나면 그 스승님한테 배우는 게 끝나면 집에 와서 밥 먹기 맞고는 마치고 밥 먹기를 마치고 밥 먹고
또 학당에 가서 서품 쓰기하고 서품 쓰기 글씨 쓰기예요. 글씨 쓰기. 글씨 쓰기하고 서품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연구하기 식구 짓기. 식구 짓기를 하고 연구하기 마치고 글읽기 하고 글읽기 마치고 스승님 앞에서 글을 강하노라. 글을 한번 내가 외워보노라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번 외우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순서 나옵니다. 순서 나요. 그래서 순서들 알아두시면 돼요. 다시요. 첫 번째 스승님 때 글 배운다. 두 번째 밥 먹는다. 중요해요. 밥 꼭 먹어야죠. 밥 먹어야 돼요. 그래서 스승님한테 공부하고 마치고 나면 집에 와서 밥 먹는다. 그 다음에 다시 학당 가가지고 글씨 쓰기예요. 글씨를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식구를 한번 지어본다고요. 뭔가 써보고 난 다음에 식구 한번 지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의력을 발휘해서 식구를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글을 읽고 막 외우려고 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승님 앞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거를 암기해가지고 스승님한테 뭐 나 이렇게 공부했어요 라고 하는 하루의 복습을 한번 하는 거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글을 외우느냐? 소학, 그 다음에 논어, 맹자를 내가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순서까지 딱 3개입니다. 아시겠죠? 딱 3개예요. 다시요. 뭐뭐 하노라 라는 것은 지금은 명령이지만 그때는 평서였어요. 니은다, 너까지 같이 합쳐서요. 너까지 합쳐서요. 너 니은다 라고 하는 거 너 뭐뭐 하느냐? 이렇게 된다고요. 니은다. 그쵸? 의문형인 거, 그 다음에 이 순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나온 걸로 보신다고 한다면 명령형 종결어미 라가 사용되었다. 명령형 종결어미가 아니라고요. 그쵸? 아까 라가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거 뭐뭐 하노라, 내가 배웠노라 이런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평서형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평서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였다라고 하니까 요거고요. 니은다는 현재 다른 국어와 다른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네, 지은자는 지금은 평서형이지만 그때는 의문형으로 사용되었다고요. 나왔죠? 그 다음 얘네 2개만 확인하시면 되죠. 그쵸? 거듭적기가 사용되었다. 어디 있냐면 여러분 여기요. 알피셔라고 그랬습니다. 앞에서인데 여기에 얘가 니을 비읍이 뒤까지 연결돼서 피읍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요거 찾긴 좀 힘듭니다. 요거 찾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조르 형태로 바뀌었구나. 거듭적기 사용되었다. 맞고요. 다음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았다. 쫙 찾으면 어디에 나오느냐? 맨 처음이요. 너, 난, 음성, 양성. 첫 단어에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죠? 막 엄청나게 찾으셨죠? 첫 단어에서 나왔어요. 얘도 있습니다. 왜요? 얘는 으니까 음성이죠? 얘는 뭐예요? 양성이라고요. 그쵸? 다시 음성, 양성 써드릴까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있었어요? 우, 으 이런 음성 모음. 그쵸? 양성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었냐? 아, 그 다음에 오, 그 다음에 아래야. 그쵸? 그 다음에 중성이라는 거 이쪽 들어가든 저쪽 들어가든 전혀 상관없는 거 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노걸대어네라고 하는 작품이 모의고사 같은 데서 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만 딱 봐주시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고 이게 전문이에요. 전문이니까 한 번 정도 공부해 놓는 거 괜찮다고요. 이렇게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이요. 14번 문제 정말 좋습니다. 앞에서 제가 다 틀린 것들 다 확인할 테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보면 선배님 추운 날씨에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늦었지만 선배님께 지난봄부터 열린 지난봄 얘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옆에다 썼어요. 뭐요? 한 단어요. 한 단어요. 제가 이거 한 단어 한번 써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그쵸? 뭐라 했었냐면은 예상문제 풀이반에서 했었어요. 지난 봄, 지난 여름, 지난 가을, 지난 겨울 다 한 단어입니다. 지난 겨울 다 한 단어입니다. 외워두시고요. 단 이런 거 안 돼요. 지난 계절 이거는 뭐 해야 된다? 띄어쓰기 해주셔야 된다고요. 띄어쓰기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쵸? 얘는 띄어쓰기. 나머지는 다 한 단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단어 붙여쓰기. 그쵸? 다음에 이때 이를 정중히 사과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것도 빼내가지고요. 우리 리으려고라고 하는 어미 자체가 없죠. 뭐밖에 없다? 려고밖에 없어요. 어미 자체가. 그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드리려고 이렇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리으려고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거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내가 그거를 먹으려고 한다. 틀린다고요, 여러분. 그쵸? 어떻게 가셔야 돼요? 먹으려고. 그렇죠. 내가 그거 먹으려고 해. 요런 식의 것들입니다. 니으려고가 없습니다. 니으려고 없어요. 다음, 당시제에 알량하지 못한 이런 단어 없습니다. 알량한이에요. 알량한.
알량하지 못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이런 때문에 선배님이 후배들 앞에서 하신 저희 대학교 2학년이요. 선배님이 아니라 선배님 깨서로 고친대요. 좋죠 뭐. 그쵸? 조사는 높임법에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높여야 될 사람은 높일게 라고 하는 것은 뭐 굳이 말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깨서로 간다는 거는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진즉에라고 나왔죠, 여러분? 이걸 빼서 이렇게 가볼까요, 여러분? 진즉.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됩니다. 진즉에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됩니다. 진작 연락을 드렸어야 되고요. 진작에 연락을 드렸어야 됩니다. 다 쓰일 수 있어요. 네 가지 다. 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제 맞습니다. 미음이 맞는 걸로 가셔야 돼요. 다음 비읍입니다. 있을런지, 리을런지, 있을런지 얘는 안 되고요. 리을 뭐해가 돼요? 는지가 됩니다. 리을는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있을는지, 는지, 런지 안 되고요. 는지. 는지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모르겠으나 이런 솔직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최대한 솔직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이런이 들어가도 뭐 그치 구딱 그렇지만 최대한도 들어가도 뭐 상관없으니까 그쵸? 완전 틀린 것만 틀렸다고 하면 되는 거니까 최대한으로 뒤에다가 밖에다가 고쳐놨는데 뭐 고쳐도 돼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닿는 대로 여러분 대로만큼 뿐이죠. 지금 앞에 뭐 있어요? 관형 용언의 관형사 형, 그쵸? 니은이나 니을로 떨어지는 거. 다시요. 받침의 니은이나 니을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대로만큼 뿐은 무조건 뭐 해줘야 된다? 띄어쓰기. 그쵸? 받침이 니은이나 니을로 들어가면 그쵸? 대로만큼 뿐 띄어쓰기요. 그래서 띄어쓰기 해줘야 돼요. 제 틀린 겁니다. 맞죠? 이렇게 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다 지금 들어가 있죠, 여러분. 그쵸?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됩니다. 진즉을 고친다 그런데 안 고쳐도 됩니다. 이것도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안 고쳐도 되고 얘만 고친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다 설명한 것들이니까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 있는 거는 안 고쳐도 되고 뒤에 있는 것만 있을는지 이렇게 고쳐주시면 된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15번입니다. 얘 엄청나게 틀리시더라고요. 논증 방식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논증 방식입니다. 그래서 논증 방식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논증 방식이라 나온다면 여러분 뭐예요? 대조, 비교, 구분, 분석, 유추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그죠? 내용 저기 뭐예요? 방식이라든가 논증 방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나오면 첫 번째 이쪽으로 갈게요. 논증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찾으셔야 되는 게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되느냐? 유추예요. 유추가 제일 잘 나와요. 유추의 방식이다. 그러면은 유추라고 하는 게 뭔데요? 비슷한 걸 통해 가지고 추리하는 거죠. 추론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황소개구리가 우리한테 들어왔었는데 그래가지고 뭐야? 우리나라 개구리 다 잡아먹었죠. 그쵸? 무분별하게 영어가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우리말들을 다 잡아먹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게 유추예요. 뭔지 아시겠죠? 유추 잘 봐놓으세요. 유추.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더 잘 봐놓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비교와 대조입니다. 비교와 대조요. 대조는 반대고요. 비교는 좀 비슷한 점 말하는 겁니다. 비슷한 점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얘는 비슷한 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의요. 정의. 정의적인 거. 그 다음에 예시 이런 것들 잘 봐놓으셔야 돼요. 무엇은 무엇이라고 한다. 거기에 예시요. 네 번째요. 뭐와 뭐를 보셔야 되느냐. 분류와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우리가 구분이죠. 구분과 분류. 얘네들 잘 하셔야 된다고요. 얘네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설명드릴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 둘을 굳이 나눌 때는 이렇게 가요. 굳이 나눌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엇들이 있다 이렇게 그냥 나눌 때는요. 얘네 둘을 합쳐가지고 그냥 분류라고 하기도 해요. 얘네 둘을 합쳐서 분류라고 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두 개를 굳이 나눠놨으면 우리가 해야 되지만 굳이 나눠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분류구나 둘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랬을 때 얘네를 나누겠습니다. 뒤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해버릴게요. 요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분류라고 하는 것과 구분 가장 쉽게 얘기 말씀드릴게요. 분류요. 뭐가 되는 거냐? 진달래, 개나리, 뭐 장미 등은 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만약에 그쵸? 이런 것들은 꽃이다. 만약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얘가 분류에 들어가요. 거꾸로 가겠습니다. 꽃은 진달래, 그 다음에 개나리, 장미 등이 있다. 장미 등이 있다. 등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장미류, 개나리류, 뭐 진달래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죠.
그쵸? 어떤 뭐 그런 거보다는 류로 얘기하는 게 좀 더. 근데 개나리 류가 있나? 몰라요. 꽃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여기 뭐 진달래류, 그다음에 개나리류, 그다음에 장미류 뭐 이런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문제 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얘가 얘가죠. 반대되는 거 아시겠죠? 반대되는 거 아시겠죠? 그랬을 때 얘가 뭐가 돼요? 하위 개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뭐예요? 그 위에 있는 거잖아요. 상위 개념이요. 하위 개념 다음에 상위 개념이 나오면은 이쪽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꽃은 이라고 하는 생애적인 상위가 여기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하위 개념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얘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엄청 헷갈린다고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단어 하나 갖다가 간다 그랬잖아요. 뭐요? 분이요, 분. 분. 여기서 분. 한자. 무슨 분? 그렇지. 우리가 다른 거 다 몰라도 얘는 알잖아요. 나눌 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류. 나눌 분자 앞에 나왔죠? 나눠진 게 앞에 온다고요. 그쵸? 그리고 합쳐야죠. 그 다음에 구분. 요거 분자. 그쵸? 그랬을 때 뭐예요? 쫙 앞에 놔두고 뒤에 게 나눠진다고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제일 쉬워요. 이게 제일 쉬워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서서 나중에 이거 꼭 찾으세요. 분류와 구분이요. 여태까지 문제 나온 것 중에 얘네 한자로 나온 경우 너무 많아요. 한자로 구분과 분류를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자로 분류와 구분을 반드시 한자어로 쓰는 것보다는 찾을 수 있게끔 분류, 구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5번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칸트는 사람이 사는 곳에 언제나 고통이 존재한다고 그랬다. 네.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도 고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고 했다. 네. 둘 다 고통이 존재한대요. 그리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요? 비교예요. 이게 비교예요. 얘 대조가 아니고요. 비교예요. 그러면 1번이요. 1번을 우리 책에서는 우리 해설지에서는 유추 썼는데 유추보다는 여러분 비유가 제일 좋습니다. 비유가요. 그래서 비유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죠. 깨어있는 의식세계는 화려한 의상과도 같다. 그쵸? 의식세계는 화려한 의상과 같다. 그쵸?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은 뭐뭐인 듯 이거죠. 직유법이죠. 직유법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뭐뭐 하듯이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깨어있는 의식세계도 내면서를 가려버린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뭐뭐처럼 계속 나왔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비유로 그냥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비유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에 비유해가지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5번째 비유 같은 것도 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유는 무슨 법? 직유와 그 다음에 은유와 그 다음에 의인 정도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시나리오와 희곡이죠. 걔네들은 대사와 행동 얘네들로 가기 때문에 서술자가 없다. 또 자아와 세계관의 갈등으로 주된 추구를 하고 있다. 비슷한 거 얘기하고 있죠. 얘가 뭐예요? 비교요. 답 2번이요. 비슷한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공통점 얘기하니까 얘네가 비교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귀납법이라는 건 이러한 것이고 연역법이란 건 이러하다. 반면 영역법은 이러하다. 대조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안 되고요. 4번이요. 시냅스는 신경세포의 신경돌기 말단이 다른 신경세포와 접합하는 부위이다. 시냅스는 이러이러한 부위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런 걸로 구성된다. 정의와 분석입니다. 분류가 아니라 분석이에요. 거기에는 구성 요소가 뭐가 있고. 그죠? 큼직큼직하게 종류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뭐 있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분석이라고 하는 거 뭐 얘기하면 돼요? 시계예요. 시계에는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고 이거요. 구성 요소도 쫙 말하는 거. 이거 분석이요. 아시겠죠? 그죠? 아까 분류와 구분이라는 거는 큼직큼직하게 종류별로 나누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진달래류, 개나리류, 장미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게 류 써드릴게요.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 그게 아니라 시계라고 하는 거에 하나하나 구성 요소를 쫙 설명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뭐다? 분석이다. 4번입니다. 정의와 분석 둘 다 있어요. 답 2번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얘 별표 쳐놓고 이 작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지금 이게 사설시조고요. 전문이죠. 당연히 사설시조 3줄짜리고요. 전문입니다. 이 시조 잘 좀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서요. 여기 아래쪽에서 다 중요한 것들 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얘기할게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발가벗은 아이들. 발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 채를 들고 잠자리 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자리 채를 들고 개천을 뛰어다니며 왕래하며
그리고 말하죠.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죽느라 이리 오면 사느니라. 이게 직접 대화. 그쵸? 외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고 부르나니 발가숭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발가숭이로다. 그쵸? 발가숭아 발가숭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발가숭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모함을 당하는 거예요. 모함을 당하는 자예요. 근데 여기는 걸 뭘 얘기하느냐? 모함하는 자예요. 모함하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죠. 내가 잠자리 채 들고 잠자리가 되는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잠자리라고 생각해보세요. 야 저리 가면 죽어. 이리 오면 살아. 거짓말이죠. 이리 오면 죽죠. 날개 뽑히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렸을 때 안 해보셨어요? 잠자리 잡아가지고 날개 뜯고 막 이런 거? 저만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이상하다. 난 서울에서 살았었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뒤에다가 막 이렇게 막 불 이렇게 붙여보고 그런 거 안 아, 죄송해요.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네. 그런 거 한번 해보는데 뭐 꿀벌 같은 거 잡아가지고 그거 먼저 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물에 타가지고 막 한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안 보여서 지렁이한테 소금 던지고 막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저 어디서 컸죠? 분명히 그랬는데 지렁이한테 소금 던지고 지렁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되게 뚱뚱해져서 죽어요. 그거 쫙 막 네. 나만 그랬나? 같은 세대인 것 같은데 이상하다. 보세요. 모함당하는 사람한테 모함하는 자가 막 이랬는데 야 저리 가면 죽어 나한테 와 거짓말하고 있죠. 이게 모함이에요. 거짓말하는 게. 이리 오면 죽는 거고 저리 가면 사는 건데 거짓말로 야 이리 와 그럼 살 거야 모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발가숭이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누구와 얘기하는 거야? 발가숭이들이요. 똑같죠 지금. 무슨 법이요? 중의법이요. 중의법이잖아요 지금. 그죠? 발가숭이라고 하는 게 둘 다 똑같은데 불구하고 얘 뭐예요? 모함당하는 자, 모함하는 자. 맞죠? 모함하는 자와 모함당하는 자가 똑같죠? 그러니까 뭐예요?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가 똑같은 거예요. 발가숭아를 중의법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이거와 얘와 같이 어떻게 가냐면 언어 유예요. 얘와 같이 언어 유예요. 왜? 예전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춘향전에 있었어요. 춘향전에서 무슨 얘기 있었냐면 이몽룡이요. 변사또 생일잔치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자기 상위에 막 콩나물밖에 없어. 깍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발을 갖다 거기 상을 탁 치고 일어나가지고 거기 운봉. 그래도 자기 들어오게 한 옆 마을 사또. 그쵸? 운봉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운봉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요? 갈비 한 대.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비 한 대 먹고 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비 한 대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운봉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다 먹어 이랬거든요. 여기서 이 갈비요. 여러분 첫 번째 무슨 갈비? 소갈비. 너네 상위에 있는 소갈비 나 먹을래. 그쵸? 이거죠. 왜 나한테는 왜 콩나물밖에 안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이거 더 중요하죠. 뭐를 하면서 춘향전에서 운봉의 갈비를 찌르면서 운봉의 갈비뼈를 찌르면서 얘기했어요. 야, 나 갈비 먹고 싶어. 뭔 소리예요? 사람 갈비. 야, 너네 다 잡아먹어버릴 거야. 니네 가만두지 않겠어의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 갈비뼈라고 얘기하는 것은 갈비뼈 먹고 싶어. 이거는 진짜 먹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네 다 가만두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무슨 법이에요? 지금 중의법. 맞죠? 똑같잖아요. 중의법. 그리고 이걸 뭐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소갈비처럼 말하지만 그 안에는 너네 다 잡아갈 거야. 니네 가만두지 않겠어. 이 의미가 들어가죠? 뭐예요? 언어유희. 그 안에 다른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왜 얘기하는데 불구하고서 어머 너무 막 이렇게 막 얘인데 다 듣고 나면 좀 기분 나쁜 거 있죠. 말 안에 뼈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뻐. 진짜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 진짜 예뻐. 진짜 뭐 이러면 뭐야 이거 이런 느낌 들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여야지. 너밖에 없어. 너야 너 말하면 뭐하냐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뭐 난 좋아 이러면은 우리 한국말 잘 못 알아듣는 거고요 그거는. 그죠? 얘가 뭐예요? 언어유희가 될 수 있어요. 말장난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발가숭이가 둘 다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언어유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언어유희. 말장난하거든요. 무슨 의미를 말장난하는 거냐? 모함 당하는 자와 모함하는 자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언어유희예요. 그죠? 둘 다 똑같잖아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세상 사는 다 그래. 모함하고 모함당하고 또 나도 모함당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이런 게 바로 세태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죠. 모함하고 모함당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여기서의 주제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서로가 그럴 수 있다는 뜻이죠. 언어 유희요. 돼요.
중의법, 언어유희 둘 다 중요해요. 꼭 알아두세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겁니다. 그 다음에 역설법이요. 역설법이라는 건 무슨 얘기할 수 있냐면 얘가 모함당하는 자와 모함하는 애가 똑같다.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한 명은 모함하는 애여야 되고 한 명은 모함 당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둘이 똑같다. 모함 당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해. 선생님 그럴 수도 있죠. 당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잖아요. 아니요. 동시 두 개가 같이 나온다고 한다면 말이 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모순. 그래서 뭐예요? 역설법.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쉽게 볼 수 있는 거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발가숭아 저리 가면 죽느니라 이리 오면 사느니라. 이리 오면은 너 살아. 저리 가면 죽어. 모순된 상황이죠. 역설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역설법이에요. 이리 오면 죽죠. 저리 가면 사는데 불구하고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상황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 이걸 역설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역설이 있다. 중의법, 언어유희, 역설법 다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세 가지가 제일 잘 나와요. 그 다음 3번인데요.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뭐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건 맞아요. 근데 희화화 안 됩니다. 희화화 안 됩니다. 희화화는 웃겨야 돼요. 희화라는 거는 좀 정말 우스꽝스럽게 이상하게 표현이 돼야 돼요. 웃기게 표현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발가숭이한테 이리 와. 저리 가면 죽어. 이리 와. 이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딱 보면서 뭐야. 이런 느낌 안 들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희화화는 틀립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에 개천 뛰어다니고 있는 게 웃기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답 3번. 17번 되겠습니다. 하네요. 17번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사전에 등록되는 거 이런 것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을 볼게요. 봤더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르는 말을 발견했더니 사전에 검색했어요. 안 나와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표준어가 아니다. 맞죠? 표준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단어가 있대요? 웰빙 같은 단어가 참 바로 많이 쓰인대요.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많이 쓰인다, 많이 쓰임 중요합니다. 많이 쓰여요. 그런데 이 단어는 뭐예요? 외국어를 그대로 쓴 거고, 그쵸? 외국어를 그대로 쓴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계속 쓰인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속성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지속성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죠? 이런 것들이에요. 국어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두 번째요. 뭐가 있냐면 옥탑방 한번 가볼까요? 옥탑방 같은 게 있대요. 그런데 얘는 옥탑이란 단어도 그다음 방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얘도 뭐예요? 요즘 부동산에 관련해서 흔하게 접하진다. 네, 많이 쓰이네요.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근데 외국어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각각의 단어가 존재하죠. 각각 단어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지속성을 가져가면서 이 단어가 계속 온다고 한다면 지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성을 계속 갖고 간다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사전에 등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죠? 얘는 사전에 등재될 가능성이 낮아요. 왜? 외래어고 지속성도 없을 것 같아요. 느낌상 지속성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건 뭐죠? 지속성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외래어, 외국어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근데 얘는 많이 쓰이고 각각의 단어가 존재해가지고 합쳐진 거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등재될 가능성도 많아요. 왜? 합성어로서 등재되면 끝이니까. 그죠?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사전에 오르는 거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 뭐다? 많이 쓰인다. 그죠? 또 하나 뭐다? 지속성이요. 지속성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각각 단어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속성이 있으면 등재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지속성이 별로 없으면 등재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그러면은 기본 원칙 같은 건 여기서 보여주고 있네요. 맞죠? 그러면 여기입니다. 사전에 등재되는 복적인 기준은 같군. 네. 보편적으로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얘만이라도 보실 수 있으면 되죠. 얼마나 많이만 쓰이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전에 등재될 수 있다. 그리고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등재될 수 있는 기준은 같아요. 당연히 등재 기준은 같아야죠. 그리고 왕자병은 여러분 보세요. 왕자병 둘 다 있죠? 그러니까 뭐랑 더 가깝다? 옥탑방하고 더 가깝다. 됐고요. 다음에 사전에 없는 말이라고 해서 그들이 모두 지위가 같은 것은 아니다. 지위가 다르잖아요, 지금. 하나는 외국어, 하나는 우리말에서 각각 존재하는 거. 지위 다르다. 다음에 4번 시대에 따라 특정 단어가 사전에 등재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한다. 등재되는 거는 있을 수 있다. 많이 쓰이면 등재될 수도 있다. 이렇지만 하지만 삭제되는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답 4번 틀립니다. 됐고요. 18번입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이것도 문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세요. 틀립니다. 식사하세요. 틀립니다. 진지 잡수세요. 든지 드세요예요. 진지 잡수세요가 조금 더 높아요. 진지 잡수세요. 진지 드세요가 됩니다. 아시겠죠? 식사하세요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안 되냐면요. 딱 나와서 이거요. 식사하셨어요? 이거 안 돼요.
아시겠죠? 점심시간에 나 밥 먹고 들어와서 어른들한테 식사하셨어요? 아, 네, 하셨어요. 이거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식사하셨어요? 안 돼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죠? 요거 안 된다는 것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셨어요? 이거 안 됩니다. 다음, 과장님, 임대림님은 오늘 외국 나갔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장님도 대림님도 나보다 다 높겠네요. 대리님이라고 내가 부르고 있으니까.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나갔습니다. 틀리죠? 시자 붙여야 된다고요. 직장에서 앞존법 없어요. 직장에서 무조건 높여야 돼요. 앞존법이다 뭐다 이렇게 고민하는 게 더 힘드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는 무조건 다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시였습니다. 시자가 여기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이요. 여기 있는 거 이거 3번하고 4번 중에 3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고민이 있다. 맞죠? 그럼 아버지께서 고민이 있다? 안 되죠. 있으시다요. 아버지가 주체 높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자가 당연히 들어가야죠. 문장 두 개잖아요. 아버지께서 고민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를 찾아뵙는다. 찾아뵙다. 있는 단어니까 여러분. 맞죠? 그래서 얘는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시자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틀린 겁니다. 그 다음 4번이요. 은사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편찮으시다. 시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많다고요. 됐죠? 그 다음 얘요. 아프다. 아프시다. 아프시다. 그 다음에 편찮다. 편찮으시다. 편찮으시다. 정리해 놓으세요. 얘네들입니다. 얘네는 뭐라 그랬어요? 아래쪽에 같은 경우는 직접이요. 주체 직접 높이며 직접 높임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죠? 직접 높임.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예요? 간접 높임이라고 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 이렇게 가시라고요. 편찮으시다. 그다음에 할머니는 여기 위에 거요. 할머니는 다리가 아프시다. 아프시다. 뭔지 아시겠죠? 여기 위에 있는 거 얘가 뭔데요? 얘가 확실한 주어잖아요. 근데 할머니의 다리이기 때문에 아프시다로 가시고요. 여기서는 할머니가 완전한 직접 주체 높임이죠? 편찮으시다 가시면 된다고요. 이것들도 정리해 놓으세요. 식사하세요. 안 돼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19번입니다. 얘는 만원사인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얘는 솔직히 말해서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냥 쭉 한번 얘기할게요. 요거 한자만 나온 거 있죠? 한자들만 나온 거 우리 책에요. 제가 옆에다 이렇게 가로쳐 놓고 뭐라고 써놨냐면 한글들 써놨어요. 그것만 옆에 여러분들이 쓰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만원사가 좀 많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쭉 한번 말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귀향이 나뿐이며 인간 이별이 나 혼자겠는가? 세상에 귀향 온 사람이 나뿐이겠구나. 귀향 왔다고 별수 났죠. 그럼 얘가 뭐예요? 처지가 나왔죠. 그쵸? 세상에 귀향 온 사람이 나뿐이겠는가? 그 다음에 세상에 이별한 사람이 나 혼자겠는가? 괜찮아. 나 혼자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다음 소무의 북해 고생 돌아올 때도 있었으니 소무가 북해에서 고생을 했는데 돌아올 때도 있었으니 이건 별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도 이거 중약됐으니까 이건 별로가 아닙니다. 줄도 안 쳐졌고요. 그렇죠? 그 사람도 북해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올 때도 있으니까 나도 돌아갈 때가 있겠지. 이런 뜻이에요. 다음이요.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날지 말아라. 백구라고 하는 거 흰 갈매기죠. 갈매기야 날지 말자. 성상이 버리시니 너를 쫓아 여기 왔노라. 성상께서 버려서 여기 왔노라. 이것도 처지예요. 성상 누군데요? 임금님. 임금님 날 버렸다고 그래. 그래서 나 귀향 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쫓아서 백구 너를 쫓아서 왔다고요. 여기 갈매기는 항상 얘는 뭘 얘기하느냐? 자연을 얘기하고 있겠죠. 자연을 쫓아서 왔다. 네 본디 영물이니까 아주 영험한 그런 물건 대상이니까 내 마음을 네가 모르겠는가? 네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래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뿌리로.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근데 내 마음 너 모르겠으면 너가 가진 긴 뿌리로 내 가슴을 쪼아가지고 헤쳐서 흉중의 붉은 마음을 한번 보아라. 붉은 마음, 빨간색 마음이래요. 열정 같은 거 얘기합니다. 뭐요? 임금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기서 얘가 임금님에 대한 사랑이요. 임금님을 사랑하는 거 혹은 충성하는 거, 충성심 이런 거. 너 내 맘 알지? 너 영물이니까 내 맘 알지? 내 임금님한테 얼마나 좋아하고 있고 임금님한테 내가 충성을 얼마나 하고 싶은지 너 알지? 그다음에 쾌히 내어 본량이면 네가 응당 알리로다. 내 마음을 한번 보면 네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공명도 더 던지고 성은을 갚으려니. 공명, 내가 이름 날리는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임금님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 예전에 나를 좀 예뻐해줬던 그 은혜를 내가 갚으려고 했더니 갚을 법도 있을 것 같지만 갚을 법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나 불러주면 다시 한번 내가 임금님한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사이 일이 없대요. 임금님 불러주지 않으니까 일이 없겠죠 뭐. 그죠?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귀양 왔기 때문에 일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얘입니다. 걱정할 일이 없다. 내가 귀양 왔으니까 내가 일이 없다. 내가 할 일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귀양에 왔으니까 에휴, 더 이상 내 거기에 걱정할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귀양에 와 있으니까. 귀양 와 있어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성세의 임금님 세상 속에서 한민 되어서 여기 한가한 백성. 한가한 백성이 되어서 너를 쫓아다니려고 하니까 날 보고 가지 마라. 내 너 벗이 되고 싶다. 누구한테요? 갈매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임금님한테 은혜를 내가 좀 갖고 싶었는데 내가 일도 없어. 유배지 와서 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나 안 되겠어. 나 그냥 한가한 백성 돼서 너 쫓아다니려고 하니까 가지 마. 이런 얘기예요. 자연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 기억이요. 교양화자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화자의 억울함이 나타난다. 여러분 가가지고 억울함 나오면 안 돼요. 귀양 특히 가사에서요. 임금님한테 억울함을 얘기한다든가 임금님 원망하죠. 그대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도 정말 돌려서 얘기하고 그러지 원망도 안 나와요. 임금님 제가 잘못했어요. 거의 이런 식이지. 임금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왜 안 불러요? 그 순간 내려와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거 아닙니다. 억울함이 나타난다. 억울함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귀양화 와 있다 이런 얘기하고 뭐 한탄하다 뭐 이 정도까지는 될 수 있지만 억울함이다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이요 20번입니다. 이 20번이요. 조금 너무 막 그렇게 나왔어요. 4개의 시가 나와서 문제 한 문제 내는 스타일은 저희 쪽에 없어요. 시가 4개가 나와서 이렇게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 저희 구급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힘들게 나온 문제거든요. 지금 이 상태가. 그랬을 때 좀 그냥 4개 시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정리만 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거 쓰시면 돼요. 이거 좀 보이시나? 이 주제 부분이 여기 있거든요. 주제만 각 시에서 쓰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요. 문정이의 찔레 이렇게 썼습니다. 주제요. 아픈 사랑의 아름다운 승화 이렇게 됩니다. 아픈 사랑의 아름다운 승화요. 다음 핵심이 되는 요소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항구로 찔레로 서 있고 싶다. 항구로 찔레.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죠. 화자죠. 화자죠. 화자가 지금 찔레로 서 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자를 찔레로 서 있고 싶다. 그쵸? 그랬을 때 여기요.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조금만 다가선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면 서로 꽃이 되었을 텐데 서로 꽃이 되었을 것이다. 사랑을 하고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그런 연인이 되었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그리운 가슴을 가지고 찔레로 서 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화자가 찔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님을 그리워하는 화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찔레라는 게 화자인데 화자가 님을 그리워하는 화자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조금만 더 헌신적으로 노력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있었을 텐데. 그쵸? 근데 내가 지금 그러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이가 있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꽃으로 내가 남아있고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듯이 추억을 털며 추억을 생각하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초록이라는 거 요거까지만 아시면 끝입니다. 초록이 뭐냐? 그 사람과 함께했던 그 사랑, 추억이요. 그쵸? 추억을 간직한 화자, 간직한 모습으로 내가 서 있고 싶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내가 님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난 님을 그리워하는 그 자세 그대로 찔레꽃이 되고 싶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헤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모든 걸 다 털어내고 있죠? 툭툭 털고 맨 마지막에 헤어진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같이 있었던 그 추억을 잘 간직하면서 초록으로 서 있고 싶다. 간직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성사되진 못했지만 내가 그 사람 사랑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다. 이게 여기서의 뜻이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요. 찔레요. 그리워하는 마음. 꽃이요. 사랑하는 순간. 사랑하는 연인이 되는 거. 하지만 초록이요. 마음 담고 있는 거. 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서 있고 싶다. 이 뜻이라고요. 되시겠죠? 오케이. 다음. 얘입니다. 나시는 진짜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매미요. 매미가요. 계속 울죠? 우는 거죠. 매미의 소리를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래.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의 울음이라는 것도 노래, 여기선 들리는 청각이 많아요. 청각에다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기, 매미떼가 하늘을 찌른다라고 하는 건 여름이에요. 여름. 지금은 여름이에요. 그리고 매미떼는요, 여기서 부정적으로 나는 거예요. 왜요? 매미떼에 의해 가지고 매미떼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죠. 매미떼 소리 때문에 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난 내 소리를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데 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미가 안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매미 옆에다 적어 써놓은 게 이게 방해물이라고요. 방해물. 매미 때문에 내가 들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매미의 소리가 거치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이거요. 이거 다 매미의 소리가 거치고 좋은 세상이 오는 날 이 뜻이겠죠 뭐. 그쵸? 여기 있는 거 맑은 가을이 오고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고 그 다음에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어쨌든 맑은 가을이 내려오는 날 그쵸? 가을이 오는 날 이란 뜻이겠죠? 여기 다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려오는 날 맑은 가을이 오는 날 그때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도 내 울음 여기 노래라고 생각하세요. 내 노래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 이건 뭐예요? 감동을 주는 노래예요. 감동을 주는 노래요.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시들이 들어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매미가 울고 있어요. 뭔가 안 좋은 노래라는 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소리가 울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좋은 그런 뭐 의미의 그런 노래들이라든가 안 좋은 어떤 그런 뭐 구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가 다 거치고 나의 진정, 나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정말 나의 노래, 나의 의미, 그 다음에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런 의미, 내가 뭔가 전해주는 거, 그런 것들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그런 노래를 내가 부를 날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다 사라지고 내가 누군가한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 올 것인가? 이 뜻이에요. 그렇죠?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 올 것인가? 이 뜻이에요. 여기서 이거요. 발길에 눌려 우는 내 울음이 있죠. 울음이 노래라고 그랬죠, 여러분. 노래가 발길에 눌린대요. 노래가 발에 눌린대요. 이럴 순 없어요. 노래가 어떻게 발에 눌려요, 여러분? 발길에 어떻게 눌려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야? 청각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각화시키고 있습니다. 얘도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시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미떼가 하늘을 찌른다.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을 때. 그때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노래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때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입니다. 다는요. 골목 앞 국밥집이라고 나왔습니다. 얘 부정적 현실 이렇게만 쓰세요. 부정적 현실이요. 거기 속에서 부정적 현실 속에서 두 사내가 마주 앉아서 서로 뭐예요? 뚝배기 달그락거리면서 뭐를 먹고 있다? 국밥 먹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한 사내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주 앉은 한 사내는 목덜미를 타고 식어 내려가는 식은땀을 닦아낼 겨를도 없이 뭘 하고 있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익명성이요. 보이십니까?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라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 다 익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익명성을 갖다 하고 있느냐? 이건 뭐예요? 보편적 대상임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보편적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인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다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있는 한 사내와 여기 있는 마주 앉은 사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은 그냥 국밥집에서 국밥 하나 먹고 그리고 난데 갈 곳 없는 곳을 정처 없이 또 가는 소시민의 삶을 그냥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국밥찌개 들어가서 그냥 그거 먹고 그다음에 깍두기 씻고 그냥 정말 초라한 어떤 음식 같은 거 먹고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울에 그런 곳에 무심한데 겨울이잖아요. 겨울밤을 갖다가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소시민들의 모습, 서민들의 희망 없는 삶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마지막이요. 이 오세영의 그릇 1이라고 하는 이 시는요.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돼요. 이거 수능에서 보잖아요. 오세영의 그릇 1이라고 하는 거 이 작품 해설을 해놓은 게요. 이런 쪽에서 보면 이런 쪽에서 6개 7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예요.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딱 한 가지. 그래도 제일 쉬운 것만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다는 거 먼저 생각은 해놓으세요. 이랬을 때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거 말씀드립니다. 칼날이요. 안 좋아요. 왜? 그릇 깼거든요. 그릇을 깬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롯한 그릇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릇 절제와 균형을 갖고 있는 거. 적절한 절제와 균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얼로 쏠리지도 않고 그릇으로서 딱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그릇은 좋은 거예요. 그릇은. 근데 그게 칼날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깨졌다는 것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가 절제와 균형이 깨진 상태예요. 절제와 균형이 깨진 상태. 깨진 상태. 되시겠죠? 깨진 상태. 그 다음에 얘는 그걸 깨게끔 만드는 위협적인 존재예요. 위협적인 존재예요. 그죠? 요것만 하시면은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릇은 너무 좋은 건데 칼날이 와가지고 그걸 절제와 균형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깨진 그릇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절제와 균형의 중심에서 비껴나간 힘. 그렇죠? 깨진 그릇이 빗나간 거죠. 그렇죠? 절제 균형에서 당연히 빗나가겠죠. 그다음에 부서진 원은 뭐를 세우고 모서리를 세운다는 소리겠죠. 부서진 한 조각 한 조각들은 다 모서리를 세우는 거죠. 그렇죠? 균형과 절제를 잃어버린 것들이 다 모서리를 세우고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라는 것은 얘 뭐가 되는 거냐면 얘도 절제와 균형이 사라진 상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와 균형이 사라진 상태를 만들게 한다. 그런데 얘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절제가 없고 균형이 없어요. 획일화요. 상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게 한다. 균형 잡히게 요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중용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게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걸 깨버렸죠. 중용의 삶이라는 걸 깨버렸죠. 그러니까 어디에 확 치우치는 거. 균형 잡히지 않고 어느 곳에 확 치우치는 거. 그 치우친다는 걸 획일화된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되는 거냐면요. 얘가 원하는 삶은요. 중용의 삶이에요. 중용의 삶이에요. 절제와 균형이라는 건 중용이에요. 중용이에요. 그게 그릇이었고요. 근데 그게 어떤 칼에 의해서 독재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칼에 의해 가지고 깨져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절제와 중용이라는 게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쪽으로 휩쓸리죠? 한쪽으로 휩쓸려서 이 사상만이 맞아. 그건 획일화잖아요. 획일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깨진 그릇도 획일화된 거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얘 획일화. 그다음에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얘 획일화. 그다음에 맹목의 사랑. 얘 획일화. 그다음에 사금파리는 깨어진 그 조각조각 하나하나를 사금파리라고 그래요. 깨진 그릇 조각 하나하나를. 그러면 얘도 획일화, 다 획일화 될 수 있겠죠. 그죠? 요거 둘이 요거라고 할 수도 있고 요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획일화된 사회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맨발이다. 베어지기를 기다린다. 베어지기 기다려요. 내가 지금 사금팔이. 그쵸? 내가 빼어진 그릇을 밟아가지고 내가 베어지기를 바란다. 뭐 하는 거야? 저항하는 거야. 저항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획일화된 사회에 내가 피를 낸다 하더라도 저항하려고 하는 거야. 피해 나가지 않고. 그죠? 그리고 상처 깊숙이서 성숙하는 영혼. 내가 저항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성숙하는 영혼을 갖고 싶다. 그죠? 획일화된 그 사회에 내가 휩쓸려 가지 않고 나도 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성숙하고 싶다. 그런데 깨진 그릇은 다시 칼날인데 또다시 뭐가 오는 거야? 또다시 어떤 부정적인 세력이 와가지고 또 한 번 깨는 거죠. 획일화되게끔 만드는 거죠.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성숙해야지 저항해야지 아무리 해봤자 또다시 칼날이 온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그 자체가 위협적인 존재가 계속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는 그냥 위협이
위협이 계속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시였어요. 이 시 하나만 줘도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 뭐 네 문제나 주고 문제 딸랑 하나였어요. 그죠? 이렇게 나온 거였어요. 그랬을 때 답은 몇 번? 2번 되는 거죠. 1번을 봤더니 찔레를 화자에 대한 원망 이런 거 없었습니다. 화자의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겠다는 생각이 틀리고 2번 되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 거기 보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거죠. 국밥 먹은 게 열심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건 열심히 사는 건데요.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공간의 이동 아예 없어요. 생각에 대한 이동밖에 없기 때문에 답은 2번 됩니다. 이 나머지 부분이 너무 좀 나왔지만 그릇 일은 좀 알아두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쉬셨다가 나머지 갑니다.